요양원 입소 1년 만에 사망. 집에서 살았으면 20년 더 살았을 텐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던 78세 박순자 할머니. 건강검진 결과 모두 정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완벽. 의사가 말했습니다. 80세까지는 문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요양원 입소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계셨으면 20년은 더 사셨을 겁니다. 대체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10월 서울 모 장례식장. 빈소에는 78세 박순자 할머니의 영정이 놓여 있습니다. 사인 흡인성 폐렴.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년 전 요양원 들어갈 때는 혼자 걸어 다니셨습니다. 밥도 혼자 드시고 TV도 보시고 신문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폐렴으로 사망. 딸이 오열하며 말합니다. 우리 엄마 건강하셨어요. 요양원만 안 보냈으면 제가 엄마를 죽인 거예요. 아들이 분노하며 말합니다. 요양원에서 뭘 한 거야? 1년 전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월 300만 원씩 냈는데 이게 뭐야? 대체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10월 박순자 할머니는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30분 아파트 단지 산책, 직접 아침 식사 준비, 오전엔 경로당 가서 친구들 만나기, 오후엔 시장 보고 저녁 준비, 활력 넘치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너무 위험해요. 지난주에 가스불 켜놓고 깜빡하신 것 있잖아요. 그리고 계단에서 넘어지실 뻔한 것도. 만약에 큰일 나면 어떡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괜찮아. 혼자 잘 살고 있어. 딸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봤어요. 거긴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친구들도 많이 만들 수 있대요.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싫어. 나 여기서 살래. 하지만 아들도 찬성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혼자 계시면 우리도 불안해요. 요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박순자 할머니는 요양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선택이 생명을 1년으로 단축시킬 줄은. 2023년 11월 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원.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사랑으로 보살피는 실버타운 24시간 간호 서비스 최고급 시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짐을 들고 들어갑니다. 딸과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시설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편하게 지내실 거예요. 방을 안내받았습니다. 4인실. 침대 4개가 빽빽하게 놓여 있습니다. 딸이 당황했습니다. 1인실 아니에요? 시설장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비용 문제로 4인실로 배정됐어요. 1인실은 월 500만 원이거든요. 4인실은 300만 원이고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낡은 침대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밤 10시. 소등 시간입니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누군가 코를 골고 또 다른 침대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아파. 치매. 할머니가 중얼거립니다. 집에 가고 싶어. 집에. 박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 새벽 2시, 복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치매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나 봅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오지 않습니다.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결국 30분 후에 간호사가 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또 넘어지셨어요? 밤에 혼자 화장실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시간입니다. 스피커에서 큰 소리로 방송이 나옵니다. 기상, 모두 일어나세요. 박 할머니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집에서는 6시에 알아서 일어났는데 여기선 군대처럼 강제 기상입니다. 6시 30분,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식당에는 이미 100명의 어르신이 앉아 있습니다. 긴 테이블에 빽빽하게 요양보호사가 소리칩니다. 빨리빨리 자리 찾아 앉으세요. 박 할머니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흰죽, 김치, 나물 조금. 집에서는 매일 달걀 프라이, 김, 된장찌개를 드셨습니다. 입맛에 맞게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음식은 싱겁고 맛이 없고 양도 적습니다. 드세요. 30분 안에 다 먹어야 해요. 30분? 집에서는 천천히 1시간 동안 드셨는데 박 할머니는 억지로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에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여기 음식은 맛없어요. 다들 안 먹고 남겨요. 그래서 다들 살이 빠지죠. 박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모두 말랐다는 걸.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들. 오전 10시.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악 시간이에요. 요양보호사가 CD 플레이어를 켭니다. 동무생각 노래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그냥 노래만 듣는 겁니다. 함께 부르지도 않습니다. 30분 후 노래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각자 자유시간이에요. 자유시간이라지만 깔 곳이 없습니다. TV 있는 공동 거실로 가면 꽉 차 있고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모두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노인의학 전문의 설명입니다.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하루 1시간 이상 사회적 교류, 하루 3회 이상 두뇌 자극. 이것이 없으면 근육은 하루 1% 감소, 인지 기능은 주당 2% 감소, 우울증 발병률 3배 증가, 폐렴 위험 2배 증가, 욕창 위험 5배 증가. 요양원의 가장 큰 문제는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아침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러 가고, 친구 만나고, 이 모든 활동이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밥 다 해줌, 청소 다 해줌, 빨래 다 해줌, 외출 불가능, 친구 제한적. 결과 급격한 신체 기능 저하. 이것이 요양원의 함정입니다. 박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첫날인데 벌써 이렇게 무료해.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무료함이 죽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걸. 2024년 2월. 입소 3개월 차. 딸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설 명절이라 온 가족이 왔습니다. 면회실에 박순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엄마?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개월 만에 할머니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해졌습니다. 눈빛이 생기가 없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졌습니다. 엄마 많이 마르셨네요. 밥은 드세요? 할머니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응, 먹긴 먹는데 입맛이 없어서.
아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여기 생활은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딸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거기가 이제 엄마 집이에요. 적응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입소 한 개월 차. 집 생각에 밤마다 울음. 식사 절반만 먹음. 프로그램에 흥미 없음. 다른 어르신들과 교류 없음. 입소 2개월 차.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함. 식사량 더 감소.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음. 뭐하러 사나. 중얼거림. 입소 3개월 차. 체중 10kg 감소 55kg에서 45kg. 근육량 15% 감소. 걸음 속도 50% 감소. 우울증 증상 뚜렷. 요양원 측은 뭐라고 했을까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적응 기간이에요. 6개월쯤 지나면 괜찮아져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에게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1단계 활동량 감소. 집에서 하루 5,000보 걷기. 요양원 하루 500보 10분의 1. 이유. 갈 곳이 없음. 나갈 수 없음. 할 일이 없음. 2단계 식욕 감소. 집에서 직접 만든 맛있는 음식. 요양원 맛없는 단체 급식. 이유. 활동 안 하면 배가 안 고픔. 음식이 맛없으면 더 안 먹음. 먹는 즐거움 사라짐. 3단계 근육량 감소. 안 움직임 근육 빠짐. 안 먹음 단백질 부족. 3개월 만에 근육 15% 손실. 4단계 악력 감소. 근육 빠지면 악력부터 약해짐. 악력 약해지면 젓가락질 힘듦. 식사 더 힘들어짐 더 안 먹음. 5단계 보행 능력 감소. 다리 근육 빠짐. 걷기 힘들어짐. 넘어질까 무서워서 더 안 움직임. 6단계 사회성 감소. 힘들어서 프로그램 안 감. 사람 만나기 귀찮음.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음. 7단계 우울증 발병. 할 일 없음 무기력. 사람 안 만남 고립. 집 그리움 절망. 8단계 인지기능 저하. 두뇌 자극 없음. 날짜 구분 안 됨. 기억력 감퇴 시작. 노인의학 전문의 설명입니다. 이것을 요양원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노인이 요양원 입소 후 3개월 체중 5에서 10kg 감소. 6개월 근육량 20에서 30% 감소. 1년 인지기능 30에서 40% 저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핵심은 자율성 상실입니다. 집에서는 내가 언제 먹을지 결정. 내가 무엇을 먹을지 결정. 내가 언제 잘지 결정. 내가 어디 갈지 결정. 요양원에서는 6시 강제 기상. 6시 30분 강제 식사. 10시 강제 프로그램. 9시 강제 취침. 모든 것이 통제됩니다. 자율성이 사라지면 인간은 급격히 퇴화합니다. 특히 한국 노인들은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오심, 자존심이 강하심, 통제받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심. 결과 급격한 건강 악화. 통계로 보면 집에서 사는 75세 기대여명 12년, 요양원 입소한 75세 기대여명 3년, 4배 차이입니다. 왜? 요양원은 생존만 시킵니다.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이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딸과 아들은 몰랐습니다. 명절 면회를 마친 딸과 아들. 차에 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 엄마 좀 야위신 것 같은데. 딸, 설마 거기서 잘 보살펴 줄 거야? 아들, 그래도 한번 전화해서 물어볼까?
딸 괜히 물어봤다가 엄마 더 예민하게 대하면 어떡해. 적응 기간이야. 조금만 기다리자.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요양원에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전문가들이 돌보니까 괜찮겠지. 월 300만 원씩 내는데 당연히 잘 해주겠지. 이것이 바로 가족들의 착각입니다. 요양원은 돌봄의 장소가 아닙니다. 보관의 장소입니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는 100명을 돌봅니다. 1인당 하루 10분도 못 씁니다. 사고만 안 나게 관리할 뿐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2024년 5월. 입소 6개월 차. 새벽 3시. 박순자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근육이 빠져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쿵. 할머니가 침대 옆에서 넘어졌습니다. 엉덩이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야. 아파. 작은 소리로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룸메이트 3명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순찰 간호사가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왜 바닥에 계세요?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엉덩이가 심하게 멍들었습니다. 병원 가야 하나요? 간호사가 시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고 하네요. 뼈는 안 부러진 것 같으니까. 가족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고니까. 첫 번째 낙상 이후 박순자 할머니는 더 약해졌습니다. 5월 1차 낙상 엉덩이 타박상, 6월 2차 낙상 손목 염좌, 7월 3차 낙상 무릎 타박상. 왜 자꾸 넘어질까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설명입니다. 낙상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1차 낙상 두려움 생김 더 안 움직임 근육 더 빠짐 2차 낙상 더 큰 두려움. 거의 안 움직임 3차 낙상. 이것을 낙상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1차 낙상 경험자 2차 낙상 확률 70%, 2차 낙상 경험자 3차 낙상 확률 90%. 요양원에서 낙상이 많은 이유. 1. 근육 약화 활동 부족. 2. 불안정한 보행 연습 부족. 3. 약물 부작용 수면제 진정제. 4. 어두운 복도 야간 조명 부족. 5. 미끄러운 바닥 청소 가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낙상에도 제대로 치료 안 함. 왜? 병원 보내면 비용 발생. 가족에게 연락하면 문제 생김. 파스 붙이고 지켜보기. 결과? 작은 부상이 큰 장애로 이어짐. 박순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3번의 낙상. 3번 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8월. 입소 9개월 차. 박순자 할머니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이 왔습니다. 의사가 처방했습니다. 수면제 드릴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복용하는 약 목록. 1. 수면제 스틸록스. 2. 항우울제 프로작. 3. 혈압약 아모디핀. 4. 소화제 배아제. 5. 진통제 타이레놀. 6. 신경안정제 자낙스. 6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 약물 전문의 설명입니다.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다제약물입니다. 75세 이상이 5가지 이상 약 먹으면 낙상 위험 2배, 어지럼증 3배, 인지기능 저하 2배, 사망률 1.5배. 특히 수면제 신경안정제 조합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면제 스틸록스 부작용, 몽유병, 기억장애, 낙상 위험 3배,
신경 안정 제자낙스 부작용, 졸음, 근육 이완 힘 빠짐, 인지 기능 저하.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위험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곱해집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진찰 안 함. 전화로 수면제 주세요 처방. 약 부작용 모니터링 안 함. 환자가 멍해져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결과? 약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이것을 가짜 치매라고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약 때문에 점점 멍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약물 부작용이었습니다. 2024년 9월, 입소 10개월 차. 박순자 할머니에게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콜록, 콜록. 요양보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감기세요? 응. 목이 좀 아파. 감기약을 줬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3일 후,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야겠어요. 간호사가 가족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이 폐렴 증상이 있으세요.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병원 진단 흡인성 폐렴 초기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생긴 폐렴이에요. 삼키는 힘이 약해지셨나 봐요. 입원 치료 필요합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삼키는 힘이 왜 약해진 거예요? 작년엔 멀쩡하셨는데. 의사가 답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목 근육도 약해집니다. 씹고 삼키는 근육도 근육이거든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한테 흔한 일입니다. 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이 어머니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2024년 9월, 병원 복도. 딸은 의사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우리 엄마, 요양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요양원 입소 후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특히 원래 건강하셨던 분일수록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집에서 모시는 게 좋습니다. 익숙한 환경, 가족의 돌봄, 이것이 노인에게는 최고의 치료입니다. 딸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집으로 모셔올까? 하지만 나도 직장 다니는데, 남편도 반대할 텐데, 지후 손주도 있는데,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엄마를 집으로 모시자. 직장? 그만두면 되지. 엄마 목숨이 중요하지. 다음 날 아침, 딸은 요양원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퇴소 절차 밟고 싶어요.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2024년 10월 1일, 입소 11개월 만에 퇴소. 박순자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11개월 전에는 걸어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휠체어로 나갑니다. 시설장이 서류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차에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가는 거야? 네,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사세요. 정말 집에 가는 거야? 할머니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대치동 아파트. 11개월 만에 돌아온 집. 할머니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소파에 앉혔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계속 울었습니다. 내 집, 내 집이야. 딸도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게 잘못이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 박순자 할머니는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자기 집 침대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딸이 만든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하루 한 공기도 안 드셨는데 집에서는 2공기를 비우셨습니다. 2주일 후 말수가 늘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김치가 맛있구나. TV 저 프로그램 보고 싶어. 요양원에서는 하루 종일 말이 없으셨는데 집에서는 이것저것 말씀하셨습니다. 한 개월 후 워커를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안방까지 10m를 10분 걸려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완전히 포기했던 걷기를 2개월 후 체중이 5kg 늘었습니다. 45kg, 50kg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3개월 후 워커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혼자 힘으로.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 돌아오셨어요. 의사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빠르죠? 폐렴도 완전히 나았고 근력도 많이 돌아왔네요. 딸이 답했습니다. 집에 계시니까요. 본인 집에서 가족과 함께.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의 병원이네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노인의학 전문의 설명입니다. 집에서의 회복이 빠른 이유. 1. 자율성 회복. 언제 먹을지 스스로 결정.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결정. 언제 잘지 스스로 결정. 자율성은 생명력입니다. 2. 익숙한 환경. 40년 산 집. 내 물건들. 내 냄새. 안정감은 면역력을 높입니다. 3. 사랑하는 사람의 돌봄. 딸이 만든 음식. 가족의 목소리. 손주가 놀러옴. 사랑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4. 의미 있는 활동. 설거지 도와주기. 빨래 개기. 손주 간식 만들기. 쓸모 있다는 느낌이 생명을 연장합니다. 5. 목표 생김. 내일 손주 온대. 다음 주에 친구 만나기로 했어. 다음 달에 산책 갈 거야. 기대할 것이 있으면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통계로 보면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노인의 80%가 건강 개선, 식사량 평균 2배 증가, 우울증 80% 감소, 인지기능 50% 회복. 물론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닙니다. 중증 치매, 완전 와상 상태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처럼 건강했던 분이 요양원에서 악화된 경우 집으로 돌아오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핵심은 요양원이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을 요양원에 보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살아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2025년 1월 집으로 돌아온 지 4개월. 박순자 할머니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4개월. 24시간 어머니를 돌보는 살. 아침 6시 어머니 일으키기. 아침 7시 식사 준비 드시게 돕기. 아침 9시 화장실 돕기 씻기 돕기. 오전 11시 산책 도와드리기. 낮 12시 점심 준비. 오후 2시 낮잠 재우기. 오후 4시 간식 준비. 오후 6시 저녁 준비. 밤 8시 약 챙기기. 밤 10시 잠자리 정리. 하루 16시간 돌봄.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습니다. 남편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 생활은 어떡하고? 나는 퇴근해도 집에 오기 싫어. 맨날 장모님 돌보는 일만 하잖아. 딸이 울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엄마 또 요양원 보내요? 그럼 엄마 또 죽어요. 그렇다고 당신이 죽으면 돼? 당신 요즘 보면 좀비 같아. 다크서클 얼굴까지 내려왔어. 사실이었습니다.
딸은 체중이 8kg 빠졌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항우울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려다가 자신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겨울 독감이 유행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딸이 놀랐습니다. 엄마 감기세요? 병원 가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기 같아. 하지만 딸은 불안했습니다. 작년 폐렴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독감이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집에서 푹 쉬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드시고 쉬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에 피가 섞였습니다. 엄마, 응급실 가야 해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진단 독감성 폐렴.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렴이 심각합니다. 입원 치료 필요합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작년에도 폐렴 앓으셨죠? 폐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입원 일주일. 박순자 할머니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항생제를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았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딸을 불렀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폐렴이 양쪽 폐로 퍼졌어요. 호흡부전이 왔습니다. 인공호흡기 달아야 할 수도 있어요. 딸은 무너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집에 돌아온 후 그렇게 좋아지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폐가 이미 많이 손상된 상태였어요. 요양원에서 앓으신 폐렴 때문에. 그때 폐 조직이 손상됐고 이번 독감이 약해진 폐를 공격한 겁니다. 노인은 한 번 폐렴 앓으면 재발률이 50%입니다. 그리고 재발하면 치료가 훨씬 어렵습니다.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요양원 때문이잖아요. 요양원만 안 보냈으면. 처음부터 집에서 모셨으면. 2025년 2월 28일. 입원 2주차. 박순자 할머니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딸과 아들이 병상 옆을 지켰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딸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왜요? 왜 미안해요? 너무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집에서 행복했어. 고마워.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박순자 할머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78세. 4인 중증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 요양원 입소 1년 2개월 만에 사망. 집으로 돌아온 지 4개월 만에 사망. 만약 처음부터 집에 계셨다면 최소 10년은 더 사셨을 겁니다. 2025년 3월. 장례식장. 빈소에서 딸이 조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요양원이 죽였어요. 건강하셨던 엄마를 요양원이 11개월 만에 폐인으로 만들었어요. 집으로 모셔와서 회복하셨지만 요양원에서 입은 폐 손상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제가 엄마를 죽인 거예요. 요양원에 보낸 제가. 조문객들은 위로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요양원밖에 방법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집에서 모실 수도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요양원이 안전한 곳인 줄 알았습니다. 요양원이 좋은 곳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입소 후 사망률. 입소 1년 이내 사망 23%, 입소 2년 이내 사망 47%, 입소 3년 이내 사망 68%. 요양원 vs 집에서 케어. 요양원 입소자 평균 생존 기간 2.8년, 집에서 케어받는 경우 8.3년, 3배 차이입니다. 요양원 입소 후 주요 사망 원인. 1. 폐렴 31%, 2. 심혈관 질환 22%, 3. 낙상 후유증 15%, 4. 감염 질환 12%, 5. 영양실조 8%. 노인의학 전문의 최종 정리입니다. 요양원이 필요한 경우는 명확합니다. 요양원이 필요한 노인. 1. 중증 치매 배회, 폭력, 인식 불가. 2. 완전 와상 전혀 못 움직임. 3. 24시간 의료 처치 필요. 4. 가족이 전혀 없음. 5. 자해타해 위험. 요양원이 필요 없는 노인. 1. 걷기 가능. 2. 식사 혼자 가능. 3. 화장실 혼자 가능. 4. 대화 가능. 5. 경증 치매. 박순자 할머니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명백히 요양원이 필요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왜 요양원에 갔을까요? 가족들의 착각. 혼자 두면 위험해. 우리가 못 돌보니까. 요양원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진실. 혼자 있어도 활동적이면 건강. 가족이 못 돌보면 도우미 활용. 요양원 전문가는 100명을 동시에 봄. 제가 케어집에서 돌보기 방법. 1. 주간보호센터 난만 맡김. 2. 방문 요양보호사 하루 4시간. 3. 방문 간호사 주 2회. 4. 식사 배달 서비스. 5. 응급 호출 시스템. 이렇게 하면 월 비용 150만원, 요양원 절반. 노인은 집에서 생활. 건강 유지 가능. 가족 부담 적음. 핵심 메시지: 요양원은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이 되어선 안 됩니다. 만약 박순자 할머니 가족이 다르게 선택했다면 시나리오 1 제가케어 선택. 주간보호센터 주 5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비용 월 80만원. 저녁과 주말만 가족이 돌봄. 할머니는 집에서 생활. 낮에는 센터에서 프로그램 참여, 건강 유지, 10년 이상 생존 가능. 시나리오 2 방문 돌봄 서비스. 요양보호사 방문 주 5일 하루 4시간. 비용 월 120만원. 식사 준비, 청소, 목욕 도움. 할머니는 대부분 시간 혼자. 하지만 익숙한 집에서 독립성 유지, 건강 유지 가능. 시나리오 3 가족 교대 돌봄. 딸 주 3일, 아들 주 2일, 도우미 주 2일. 비용 월 60만원. 가족이 직접 돌봄 최선의 선택, 가장 건강하게 유지. 실제 선택 요양원. 비용 월 300만원. 결과 11개월 만에 폐인. 생존 1년 2개월 최악의 선택. 차이가 보이시나요? 요양원은 비싸고 결과는 최악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족들이 요양원이 최선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기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요양원 입소 판단 체크리스트. 1단계 정말 요양원이 필요한가? 혼자 걷기 불가능? 식사 혼자 불가능? 화장실 혼자 불가능? 의사소통 불가능? 24시간 의료 처치 필요? 5개 중 3개 이상 체크되어야 요양원 고려. 2단계 제가케어 가능성 검토. 주간보호센터 알아봤는가? 방문 요양보호사 알아봤는가? 방문 간호 서비스 알아봤는가? 가족 교대 돌봄 가능한가? 식사 배달 서비스 알아봤는가? 이 방법들을 모두 시도한 후에 요양원 고려.
3단계 본인 의사 확인. 본인이 진심으로 원하는가? 강요나 설득이 아닌가? 집에 대한 애착은 없는가? 가족과 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강제로 보내지 말 것. 4단계 요양원 직접 확인. 최소 3곳 이상 방문했는가? 실제 입소자들 상태 확인했는가? 식사를 직접 먹어봤는가? 프로그램을 직접 받는가? 간호사요양보호사 비율 확인했는가? 낙상 감염 사고 기록 확인했는가? 6개 모두 확인 후 결정. 5단계 3개월 시범 기간. 정식 입소 전 단기 입소 가능한가? 3개월 후 건강 상태 재평가 계획 있는가? 악화 시 즉시 퇴소 가능한가? 무조건 시범 기간 거쳐야 함. 여러분, 박순자 할머니는 건강하셨습니다. 요양원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결과 1년 2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계셨으면 지금도 살아계실 겁니다. 손주와 놀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요양원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곳입니다. 건강한 노인에게는 기억하세요. 1. 요양원은 마지막 선택집에서 도저히 불가능할 때만. 2. 재가 케어를 먼저 시도 주간보호센터 방문 돌봄 충분히 활용. 3. 본인 의사가 최우선 자식 편의를 위해 강제로 보내지 말 것. 4. 3개월마다 재평가 상태 악화되면 즉시 집으로. 5. 가장 좋은 것은 집 익숙한 환경,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약.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요양원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요양원은 사랑이 아닙니다. 편의입니다. 진짜 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한 분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박순자 할머니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